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줌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저희 학교 재학생이 아니신 분들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학교에서 있는 중요한, 좋은, 유익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처를 남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은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치료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또 한국과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족치료 그리고 상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Prepare Enrich 공인 상담가로서 부부치료,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또 해결 중심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로 모두에게 환영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중요한 렉처는요, Broken but Becoming에서도 트라우마의 치유와 동행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성함은 최은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 계신 분들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최은아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강의, 트라우마와 동행의 힘을 주제로, 소주제로 우리가 Broken but Becoming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모이신 화면이나 이곳에 계신 분들 상담 또는 상담을 전공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신다거나 관심이 있으신다거나 아니면 나 개인의 케이스에 접해서 관심이 좀 있으셔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금 두 번 강의를 들으셨고요. 그렇죠? 네, 강의를 들으셨고 또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정도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질환인 PTSD 유병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평생 외상 경험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잠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외상 사건이란 건 사건은 사건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네. 그리고 평생 PTSD. PTSD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9%. 그러니까 일생 중 어느 시점에 PTSD를 경험한다고 그러면 3.9%라고는 하지만 PTSD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에요. 그런 그 PTSD를 경험한다고 WHO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외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미국 성인의 약 70%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외상적 사건, 트라우마틱 이벤트를 경험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3.6에서 5%가 PTSD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 중에 1,300만 명, 네, 1,300만 명 정도가 이 PTSD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오늘 내용 중에 좀 나오는 건데요. 아동기 때 미국 아동 및 청소년의 약 14에서 43%가 18세 이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데 사람에게 아동기 때 경험하는 거는 그 아동의 나중에 성인기와 전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PTSD 유병률도 상당히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이 정도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이 유병률을 보면서 이게 PTSD는 아니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횟수가 적은 희한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상담 관심 있으시고 또 상담을 공부하시고 이런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충격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서 큰 트라우마, 빅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에 스몰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트라우마 하면 빅 이벤트, 빅 사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미디어나 여기 주변들에서 보면 그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 PTSD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충격적이고 그런 위협적인 거대 외상 이런 트라우마를 생각하는데 작은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작은 트라우마는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정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것 같지 않아요.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당했다거나. 네. 그리고 연인 간에 이별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다음 발생 형태에 따라서 단일 트라우마와 복합 트라우마가 있어요. 단일 트라우마 한 번만 강한 충격, 교통사고. 네. 제가 재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안 다쳤는데 차를 파킹해 놨을 때 다른 차가 와서 저희 집 차 2대 있는 걸 다 같이 받아서 2개가 다 폐차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근데 저희는 그 차에 없었기 때문에 차만 없어졌습니다. 차만. 2개가 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일생에 그런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으나 한 번 있었으나 엄청난 파워를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죠. 복합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복합 트라우마는 학대 같은 것을 말해요. 학대. 그래서 학대는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동기 학대나 성인 학대, 노인 학대도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고 그런 복합적인,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학교에 또 다른 것들이 더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가 더해지는 거. 그것도 복합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에 따른 트라우마 유형입니다. 재난 트라우마. 여러분 재난 트라우마, 지진, 홍수, 화재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요. 정말 와서 한 1년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그때 5.3인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물이 넘쳤었어요. 저는 평생 처음 지진이란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만 울려도 지진이다 하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 내 몸이 어떻게 빨리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재난 트라우마가 지진이나 홍수나 어떤 참사, 우리 미국에서는 911 그 일이나 뭐 이런 일들 통해서 경험하는 트라우마. 그때 911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전체 또 세계에 있는 심리 상담자들이 많이 발론티어 하러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탈출하신 분들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구조 작업을 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구조 작업에 참여했었던 분들의 그 후속 모임들, 후속 치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트라우마의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폭력 트라우마, 개인적 상실 트라우마, 가족이나 친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상실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나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존재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직업적 트라우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갖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유형들이 이렇게 나누지만 이런 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빅 트라우마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또 병원에 트라우마 응급실이 따로 있다는 거, 이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근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또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스몰 트라우마예요. 타이니 트라우마. 미세 트라우마. 그러면 빅 트라우마와 타이니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빅 트라우마는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압도적인 사건이에요. 큰 911 같은 거. 누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아까 제가 만약에 그 차에 제가 타고 있었다면, 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스몰 트라우마는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거. 누가 내가 실패를 했다거나,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거나, 나를 비난했다거나, 나를 무시했다거나, 너는 맨날 그러니? 응?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쳐요. 드러나요. 주요 원인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큰 빅 이벤트 좋은 거 아니고 나쁜 사건들이 있고요. 또 스몰 트라우마에는 부모의 무관심도 스몰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편애, 실패, 친구의 비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실직, 이별, 그 다음에 따돌림, 왕따, 이런 것들이 스몰 트라우마예요. 지금은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여러분이 상담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상담의 목적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를. 그 사람에게 일어난 과거, 영향을 줬던 과거 사건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나한테 주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에요.
예, 그 상담, 그 영향력을 내가 핸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실직, 이별, 따돌림이나 편애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초기에 다뤄주는 것이 큰 나중에 빅 프로블럼을 다루는 상담보다 이게 훨씬 좋겠죠. 네. 특징은 누구나 빅 트라우마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야.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뉴욕에서 여러분 며칠 됐습니다. 예, 뉴욕에서 그 지하철에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마테 이렇게 그 열대 지방에서 그 나무 베는 그 칼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세 사람인가가 다쳤어요. 할아버지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폭력적이고 강렬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질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스몰 트라우마는 너무 사소해요. 다 먹어.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고 나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발생은 뭐 아까처럼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일어나요. 부모님한테 무시당하는 단어를 들은 사람이 한 번만 들었지 않아요. 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은 말을 33살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공부를 하는데 안 풀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아버지가 이 밥통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그 말이 계속 거기에 애드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증상은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재경험, 회피, 과각성, 해리 현상 이런 것들은 빅 트라우마일 때 정말 큰 걸 때. 그래서 재경험하는 거 다시 그대로 똑같이 느끼는 거. 회피, 해리 내가 아예 기억이 없어요. 또 과각성 조금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 조금만 해도 예민해져. 너무 지나치게 온 신체가 다 반응하는 거. 그렇지만 스몰 트라우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많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치료할 때도 좀 다릅니다. 치료가 외상 기억을 다시 재편성해요. 재구성하는 게 빅 트라우마의 치료 초점이면 스몰 트라우마는 자기 개념, 자기 긍정적인 자존감, 관계 요거에 포커스를 둬서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뭐냐면 빅 트라우마는 공포나 재경험 이런 것들이라면 스몰 트라우마는 자존감,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행동 패턴,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포커스가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트라우마를 왜 제가 말씀을 여기서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러지 않는데 이거를 드리진 않았는데 스몰 트라우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누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또 과소평가, 만성적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내가 지나칠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줘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트라우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MACP 유수영입니다. 네. 그 스몰 트라우마와 빅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상담의 현장에서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스몰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억나는 스몰 트라우마. 이제 스몰 트라우마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은 경우나 무시나 편애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살펴보게 해요. 근데 그게 그 어렸을 때 최초의 기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밥통아, 그것도 몰라? 이랬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그런 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이 가족 안에서 얘는 느리네, 둔하네, 공부가 떨어지는 애, 이런 그거를 이미지를 자꾸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계속 하는데 뭐랄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공부는 정말 잘해요. 예. 그리고 제가 공부도 진짜 잘하고 맡긴 일을 잘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결국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온 거예요. 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불안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데 깊은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 위드로우 하게 되죠. 자꾸 줄여요. 사회적 관계를. 그러면 내 안에서는 또 계속 외롭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축소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큰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간에 낀 딸이 네. 엄마로부터 계속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스몰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래서 그분은 상담가가 정신분석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였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가족 치료입니다. 가족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은 뭐냐면 시스템 티어리예요. 가족 전체가 모빌처럼 움직인다.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우선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자존감 높이는 거 했고요. 예,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 나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훈련시켜줬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서 반응을 달리 함으로써 여기가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쪽이 변하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도 변할 수 있어요. 단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담은 내가 문제가 없어. I don't have a problem. Any problem.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상담할 수 없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뭐 지금? 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끌려오는 방문형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데미지를 가족이 줬단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나 그 가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감 높여주는 거, 이 사람의 스킬을 높여주는 거,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쪽으로 해서 가족을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를 좋아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왔듯이 문제를 일으킨 엄마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조차 없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그쵸. 있을 건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의 변화라든지 의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왜냐면 상담자로서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리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피해를 준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준지 잘 모릅니다. 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가 가야 되냐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리 아니하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화하는 이 퍼스펙티브를 만들어줘야 돼요. 관점을. 그리고 내 자존감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치료는 전체가 움직인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인지 치료, 인지 행동 치료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걸 바꾸면 저 사람이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도 내가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It's okay. 나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서 어떠한 자극도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담은 끝이 있다. 또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 줌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줌에 네. 계신 분의 질문이 올라와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은요. 만약 이러한 스몰 트라우마 증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상담자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상담자에게 뭐라고? 내담자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내담자에게 뭐라 해줘야 하나요? 상담자에게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비록 내 생각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더 좋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남들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스몰 트라우마는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이런 거가 스몰 트라우마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뭔가 그러면 나는 이게 불편해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생각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느 때는 너무 우울해지고 어느 때는 불화감도 오고요. 어느 때는 정말 이게 나만 정말 너무 못났나? 나만 이상한가? 이러한 이렇게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냥 다 해주셔야 상담자가 보고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 스몰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지만 또 어느 경우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스트레스하고 스몰 트라우마는 좀 달라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요. 네, 누가 나한테 너 되게 머리 별로야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네. 근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되면 it's okay.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사고 엄청 스트레스죠. 재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스트레스죠. 우리 아들 차였는데 우리 아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없어졌잖아요. 예. 그 뒤로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내가 그때 문고리 잡고 있었으면 나는 지금 천국에 있어. 손잡이 안 잡고 안에 있어도 땡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야? 엄마 다시 볼 수 있는, 엄마 병원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에 가서 못 봤을 수도 있어. 감사하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트라우마로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도 스몰 트라우마는 이게 가능해요. 예. 네. 네. 잠깐만요. 네. 하셨을 때 예. 그 스몰 트라우마랑 스트레스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어떤 제가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상처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게 스몰 트라우마로 스트레스에서 변환이 되는 건가요? 변환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명명을 할 수 있죠. 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나한테 상처로 돼서 내 안에 남아 있어. 네. 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작은 상처들을 평생에 받고 살아요. 그죠? 24시간 나 지금까지 해피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상처들 중에 우리가 상처들이 이 속에 내 안에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이 나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뭉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뤄주지 않으면 공처럼, 제 표현이에요, 공처럼 단단해져요.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 이 실타래, 공처럼 단단해진 실타래의 실끝을 찾아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그래서 찾아서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나누면 이 사람이 상담실 벗어나서도 실을 풀어가면서 자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 안에 있어요. 예. 그것을 풀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스트레스이지만 그것이 나한테 데미지가 돼서 상처가 돼서 속에 남아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계속 누적되다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게 트라우마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받고 이제 강의를 지속하고 나중에 또 받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트라우마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 기법을 사용합니다. 치료 방법이죠. 영역들이 전문적 심리 치료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꾼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료. 그다음에 안구 운동, 그 지난 시간에 이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EMDR,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을 할 때 뇌의 활성화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노출 치료, 그 제 경험을 직접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제 경험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그 느낌을 다시 재해석하게 만드는 노출 치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우리가 정신과, 정신건강, 한국은 지금 뭐라고 하더라? 정신건강, 정신의학과. 네. 정신의학과에서는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이러한 치료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가치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자가치료 중에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나비 포옹법.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해서, 괜찮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눈을 감고 서거나 앉아서 발바닥을 딱 바닥에 닿게, 발가락 끝과 발 뒤꿈치까지 닿게 해서 내가 현재 있는 곳이 현실이고 안전하다라는 걸 자꾸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 그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고 사건이야 라고 자꾸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일반적인 트라우마의 치료 방법들이고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예전 같으면 그냥 트라우마나 이러면 약물 치료, 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심리 선생님들하고 심리 상담학과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상담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이 돼 있어요. 약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여기 스몰 트라우마하고는 글쎄요, 관련이 있지만 내담자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상담만 가지고 절대 이게 효과가 느리겠다, 좀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에게 가서 진단 받기를 권고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네.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 상담 가지고 핸들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약과 함께 병행을 해야지, 약만 먹어도 한계가 있고 상담만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저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았는데요,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체적으로 이 안정과 모든 것들이 같이 돼야 뇌도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뇌에 활성화된 부분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들으셨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핸들해 줘야 되거든요. 네. 넘어가서 스몰 트라우마와 가족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세밀하게. 네. 왜 스몰 트라우마와 가족 치료를 얘기를 하냐면요, 스몰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쉽게 받는 곳이 어디냐면 가족입니다. 예.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예, 둘째인데 그렇게 했다. 정신분석을 했다. 전 정신분석은 아닌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쳐다봤어요. 왜? 제가 끼인 둘째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1살 차이 장손이 태어났어요. 위에는 2살인데 모든 병을 다 안고 2-3살까지 응급실에서 살았던 언니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둘째가 끼어서 딸이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IQ도 되게 낮아요. 셋에 비하면. 저는 130이 안 돼요. 네. 130이 안 돼요. 위아래 130 훌쩍 넘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데 나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 성격 급하신 저희 어머니 엄청 답답하셨죠. 네. 저는 제가 정말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다고 막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이게 나는 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트라우마 치료나 상담 치료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이 인간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딱 올라오는 거. 그 중에 승화라는 게 있어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기를. 전 그래서 제일 공부를 길게 한 사람이에요. 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오케이. 네, 가족이 아주 미세하게 작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집단이에요. 사랑과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줘야 되는 집단인데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 트라우마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게 자꾸 커지고 증폭이 돼요. 한 번 말했는데 얘도 말하고 엄마도 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하네. 네. 그게 누적되니까. 그리고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이거가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스몰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대 간 전수를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너는 그렇게 좀 넌 차분하게 있어야 돼. 너무 부산스럽고 너무 그래서 자꾸 제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좀 누구보다는 못하는구나. 넌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랐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서대지 마. 그렇게 나대지 마. 그럴 때 앉아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나처럼 상처를 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트라우마의 위험성이 세대 간 전수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할 때 세대 간 전수를 끊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또 가족 체계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가 체계,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조부모님, 엄마, 아버지, 아이들 이렇게 있어서 위계도 있고요. 질서도 있고 구조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포지션에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말을 예로 들자면 옛날에 한참 유행했습니다. 네 안에 나 있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거 들으면 완전히 너무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느끼는 거 내가 다 느껴.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융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융합은 완전히 믹스돼가지고 이게 원래의 모형을 찾아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메시지 잘 아시죠? 그래 너 그렇게 공부해봐라. 그래 잘할 거다. 잘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속에는 무시와 비난이 있는데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의사소통들 빙빙 돌려서 저기 아빠한테 가서 이런 말 좀 해봐. 아빠한테 언니한테 이런 말 좀 해봐. 이런 식의 의사소통. 아니면 입을 다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드로 한다거나 또는 투사현상. 나의 그 상처를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 또 가족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료
스몰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가족 치료를 특별히 좀 적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완의 다세대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완의 다세대 치료는요, 3대의 가계도를 딱 그리게 해요. 저도 상담할 때는 항상 가계도를 그립니다. 예, 가계도를 그려서 계속 몇 시간 애들을 시켜요. 가계도도 여러 학자들이 다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보완의 다세대 치료는 3대를 그리고요,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를 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나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그 가계도를 다 분석을 하면서 다 기억나는 걸 적고 어떤 특성을 적고 관계를 기록하고 다 그게 꽉 차게 하다 보면, 아, 윗세대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됐네. 여러분 이렇게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알코올 중독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있고요. 조현병이 있잖아요. 그럼 한 세대 건너서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예를 들면은 약물 중독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굉장히 일 중독이다. 엄마가 생계 유지자였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생계 유지자인 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피 때문에 그럴까? DNA일까? 아니에요. DNA가 아니에요. 생계 유지자의 딸, 엄마를 보고 자란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간 전수를 차단하는 거. 이게 왜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그리고 당신 가게에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제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거. 알게 하는 거. 여러분이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료를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눈에 보이면요, 제가 10번 말했는데 8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석을 해요. 가장 좋은 그 변화의 영향력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네. 두 번째로는 민유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구조를 재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손자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조부모, 부모, 나 이렇게 가야지 이런 위계가 있어야 돼. 막 눌러라 이게 아니고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 아니면 뭐 한국의 아이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를 핸들을 못해요. 떼쓰고 악쓰고 흉기 들고 이래도 그래요. 물론 그 부분에서 어떤 질환 디스오더가 있긴 하지만 그 케이스 빼고, 어떤 케이스는 부모의 훈육 스타일만 바꿔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훈육만 바꿔도 가능한 케이스는 뭐냐면 위계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유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이런 가족 구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는 작업을 합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자존감 높이고 의사소통 스타일 바꾸고, 그래서 패턴이 바꿔지면 많은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의사소통의 파워가 엄청 큽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애착 기반 가족 치료 유형이 있습니다. 애착 기반, 그래서 애착이 2살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인간의 남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안전감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욕구에 안전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안전 베이스, 그러니까 세이프 베이스로서 가족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가족 치료, 트라우마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을 내면을 치유해주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줌으로써 이 시스템인 가족이 건강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가족과 교회를 했냐면, 제목이 뭐였냐면 트라우마와 동행의 힘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전문 치료 받을 수도 있고, 네, 전문 의사나 상담사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상담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말씀드렸고, 교회가 힘을 어떻게 보태야 되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 미국에 살면서 한인 교회는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공동체. 내가 고민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드러낼 수 있어서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수용을 받아야 돼요. 그걸 말해도 괜찮은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시잖아요. 간증. 네. 간증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네. 간증의 목적, 주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일을 내가 모든 사람한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성숙함,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 중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를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그게 노출 치료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렇게 함으로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괜찮게 나를 받아줄 거야. 괜찮아. 그런 안전한 공동체 역할을 교회가 하셔야 되고 소그룹, 스몰, 구역, 셀 이런 것들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몰 그룹을 통해서 내가 위축된 사회적 관계를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네, 연습하는 거고 영적 해석을 통한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심리 척도 수업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면 이 척도는 그렇게 대중화되거나 공인화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건 우리랑 다르죠. 일반 상담에서는 공인화되고 공식적인 스케일을 씁니다. 그러나 그게 빠진 건 뭐냐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시는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설교나 세미나나 교육이나 교회에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상담을 공부했다고 나는 온리 상담사만 되겠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상담할 수 없고 상담이 나한테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대신 뭐 하냐면 티칭 하시면 되고요. 예. 훈련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해주시고 그런 거 하시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돼요. 그래서 많이 넣고 많이 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전문 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것까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행을 하려면 동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도 변화돼야 되고 교회도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가장 작은 개인이 변하고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트라우마는 상처 치료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증상이에요. 어떤 사건. PTSD가 질환이에요. 그로 인해서 PTSD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다치면 흉터가 크게 남아요. 지금은 전문적인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큰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같은 고통을 느끼진 않아. 그렇게 만들고 그걸 같이 가지고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조금 다른 단계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상담이고 그게 이런 동행하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야. 상담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다 가족도 교회도 친구도 상담도 의사도 다 합해야지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트라우마와 동행의 힘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까지 간략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까요? 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스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민족에 따라 좀 많이 틀릴 것 같고요. 예.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제 70년 세대인데 그 스몰 트라우마를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삶을 또 많이 살아왔고 그 잘 살아보세를 했던 그 세대로서는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마음의 치유라든지 스몰 트라우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세대를 살아왔는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면서 스몰 트라우마를 내가 많이 겪으면서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문화들이 좀 욕을 쉽게 하고 물론 그게 큰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욕을 쉽게 많이 하는 문화가 또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 속에서 어쩌면은 교수님 저기 이제 스몰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그 가족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까지의 어떤 교육이 같이 가야만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가장 이상적이죠. 예, 전체가 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시작은 작은 나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주는 사람들이 이게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시간과 여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사회를 바꾸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너레이션 자체가 여러 가지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 있고 그걸 내가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상처를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이러저러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담실을 나가서 접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내적 힘을 키워주는 게 상담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게 스몰 트라우마인 줄 몰랐네. 근데 지금 트라우마인데? 그리고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이거 나쁜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 오케이 그랬구나 로 넘어가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내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말들이 있어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어떤 방법들, 내적인 힘을 키우는 어떤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담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힘을 키워주는 거,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게 키워주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은 가족을 가장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끼리 모여서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이게 저 생각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교육하고 훈련해서 돌아가서 가족을 돌봐야 돼요.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요. 성경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가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킬로.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설교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회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식이 전환이 되면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바뀌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갑자기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처한 사회, 문화, 국가, 개인적인 환경도 같이 상담할 때 바라보고 저 사람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떤 부분이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다른지 이런 걸 분석해서 그거를 같이 다뤄줄 때 이 사람도 건강하게 되고 저 사람도 자기의 양만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와가지고 저기 아시는 분이
여기에 실이 나와 있다고 뭐라고 해 실밥이 나와 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 주셨거든요. 예. 예전에 저라면은 어머 너무 창피하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네. 예. 그렇게 하고 굉장히 오늘 밤에 이불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불킥을 할 사람이었으나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뭐냐면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은 계속 걸리겠지만 안 보는 사람도 계시고 강의하고 상관없고 이런 생각을 하게 제가 달라졌다고요. 예, 저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하나의 스트레스를 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상담 선생님들. 네. 그리고 부모 교육 잘 받으셔서 부모님이 자녀 양육하실 때. 네. 제가 제 큰아들이 이제 21거든요. 계속 다루고 있어요. 네. 내면을 다뤄주고 있어요. 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히스토리를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주는 일들이 있어서 계속 다루는 거예요. 왜 다뤄요? 엄마라면 하지마, 그건 안 돼. 그렇게 너 했니? 안 했니? 하고 싶으나 네. 제가 없을 땐 자기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뤄주는데 어떻게 네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부모가 해줘야 되고 교회가 해줘야 되고. 예,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줌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학우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보웬의 다세대 치료에서 네. 세대 간 전수 차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 세대 간 전수 차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거나 상담을 가르친다고 하면 다들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뭐냐면 딱 답이 빨리 정확하게 다 클리어하게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대 간 전수 끊을 수 있습니다. 단절해야 되고 상담 자체도 어떠한 그 패턴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패턴을 끊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이 세대 간 전수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 거의 알코올 중독이면 거의 폭력에 같이 동반되며 그다음에 재정적 능력이 없으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런 게 같이 와요.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술을 너무 먹고 있어. 폭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너무 지나치게 술을 먹고 있어. 알코올 중독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여주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에 의존할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코올에 이 사람이 의존하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 언제 술을 마시나? 언제 술을 안 마셨나? 나는 왜 폭력을 하지 않지? 왜? 근데 이 폭력 대신 무엇을 하나? 이런 것들을 파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답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끊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생각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도록 상담자가 길을 열어주는 거야.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함을 보기 때문에 당신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술로 풀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난 때리지 않아. 그러나 그 때리지 않으면서 참고 있는 것으로 오는 것을 술로 풀고 있어. 근데 내가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내가 몰랐네. 술로 인해서 오는 내가 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가족에게 끼친 영향력 다 분석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먼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거 대신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갑자기 한 번에
컷해서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그게 안 돼요. 예. 그게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스몰인지 빅 트라우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15년 동안 하우스에서 살면서 5번의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다 집을 이렇게 훑고 간 기억도 있고, 2번은 제가 도둑이랑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도저히 딸이 둘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확 덜컥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리고 알람, 그래서 그때 하우스에 살 때 알람을 늘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됐어서 알람 소리만 나면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처음 말씀하실 때 트라우마 얘기했을 때 갑자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빅 트라우마인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빅 트라우마 이제 지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상을 못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죠? 예, 일상은 다 하는데 가끔 그렇게 제 경험이 되거나 지금 말하는 게 그 증상들의 과각성, 예? 너무 예민한 거, 그 다음에 그대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 선생님이, 그거, 아까 트라우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중에, 이제 이런 거. 근데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건 그때 일어났고 지금 그렇지 않아. 대신 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는 그때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지금은 현실이야. 이런 나의 생각의 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애쓰시는 거. 네. 그게 생각만으로 안 되면 쓰시는 거, 써보는 거 계속. 네. 그리고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에서 이거 하시잖아요. 자동적 사고 기록지 기록하시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죄송해요. 예, 자동적 사고 기록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딱 보면서 순간 그냥 오르메르크를 올라오는 생각과 반응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를 읽으면서 그때는 어떤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감정이었을까 쓰고, 그 상황에서 내가 못 보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지 쓰고, 이거를 매일 쓰다 보면 내가 왜곡되게 좀 보고 있었던 게 있고 여기가 현실이 아니었구나, 현실은 사실은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과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 가장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나는 이런 결핍을 승화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그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직시하기 보고 직면하기보다는 어떤 회피적인 방어 기제로서의 위험은 없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면 괜찮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이런 지적이고 좋은 강점을 가지고 뒤로 좋은 면으로 내가 이렇게 위험을 승화시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적인 위험이 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방어 기제 중에는 우리 대처 기제라고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쓰는데, 대처 기제 중에는요, 회피나 일반화나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이지 않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대처 기제가 있고요. 승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승화를 시킬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승화를 시켰는데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라든가 내 안에 아직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승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승화는 하지만 그 다른 방어 기제도 다 같이 쓰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개천에서 욕난다. 왜? 그러한 환경을 내가 이겨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뭐 인격이 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승화는 보통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좀 지금을 벗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벗어나고 싶은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막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나가지고 이렇게 이러진 않아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됐을까요?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누구신지. 네. 네. 다름이 아니라 트라우마 수업 잘 들었고요. 예. 저는 트라우마 이 수업하고 좀 별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여름 학기 때 네. 프리메리탈 앤 메리탈 그 카운셀링 수업을 이제 하시는 거 맞으시죠,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왜냐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처음 뵙지만 얘기할 수 있으시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우들이 얻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학우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보엔의 그 다세대 치료할 때 네. 그런 가족으로 내려오는 걸 체크업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도 다루시는지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거 먼저 할게요. 저는 일반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네, 일반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상담 시간에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됐어요. 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을 제가 다뤄야 할 때, 예를 들면 낙태를 다뤄야 할 때 같은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는 일반 상담자들은 다루지 않는 것이 윤리 규범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 다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그 프리메리탈 앤 메리탈 카운슬링인데요. 지금 내용은 결혼 전 예비 부부와 부부에 대한 거니까 결혼 전에 관련돼서는 뭐 이성 관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혼 상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부부 생활에 대한 상담 얘기로 해서 상담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부 그런 개념과 같이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저는 교회에서나 주변에서나 저는 전부 다 각자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셨으면 나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짧게 하나 해주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상담을 6개월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뭐였냐면 결혼 3개월 남겨두고 상담 딱 몇 번 받고 결혼을 미뤘어요. 기간 없이. 네. 그래서 한 달 남겨두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 가정이었고, 예. 한국에서 전부 다 목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교회가 다 아시고 이미 청첩장 돌렸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저를 만났고 상담을 했고 그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지금 못한다, 결혼. 네. 굉장히 다른 부부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서 끝나고 6개월 저랑 부부 상담 받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신앙과 내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다 그 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결혼 전, 부부, 결혼 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각자의 특성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 이미 또 아쉽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요. 2026년 봄학기 렉처 시리즈 Broken but Becoming 이라는 주제로요.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렉처 시리즈에는요. 더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모두가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줌에 계신 우리 학우님들, 관심 있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 현장에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네요. 자, 혹시 지금까지 3주 동안 진행된 강의에 대해서 녹화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메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렉처 녹화된 것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저 개인 이메일은 academic academic@cpu.edu 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중요한 광고가 남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부터요. 월십 페스티벌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시면은요. 다음 학기 예배가 2번,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1번 웨이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큰 경품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녁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